도박의 세계에서는 이기는 자가 운이 나쁜 겁니다. 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지인이 돈을 주제로 한 책을 사이토 씨가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저를 좋게 평가해 준 것에 대해서는 고마웠지만 당시만 해도 그런 책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이제껏 제자들에게조차 돈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고요. 믿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출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상인이 쓴 책에는 당연한 것만 적혀 있어서 재미가 없기 때문이고요. 재미가 없다면 사는 사람도 없겠죠. 책이 팔리지 않으면 출판사가 곤란해질 거고요. 그래서 책을 내는 걸 탐탁지 않게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재미없는 책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긴 한가 봅니다. 돈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은 책을 읽지를 않습니다. 공짜로 줘도 안 읽죠.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이 돈에 관한 공부를 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야기가 딴 곳으로 흘러서 미안한데 옛날에 석가모니는 방편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즉 정말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이 담긴 거짓말이지만요. 예를 들어 도박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을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게 운이 나쁜 거야. 운이 정말 센 사람은 도박에 약하지. 도박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이겨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박에서는 이기는 게 오히려 운이 나쁜 거라고 하면 설사 이기더라도 어떡하지? 이번에 이겨버렸네? 나쁜 운이 몰려오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해 버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도박을 계속하려는 의욕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입니다. 일본에서 최고의 부자가 쓴 도박에서 왕창 이기는 법을 알려주는 책을 발견했어. 한번 읽어봐. 엄청난 운이 들어올 거야 하며 책을 한 권 건넵니다. 그럼 상대방은 어디 한 권 보자 하며 읽을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책의 내용을 미리 말해버렸다면 절대로 읽지 않겠죠. 뭐가 어쨌든 이렇게라도 책을 읽으면 한 번 읽은 이상 머리에 내용이 남게 되고요. 만약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을 정말로 구하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이렇게 사랑이 담긴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뻐하는 말을 하는 거죠. 이 책을 읽고 도박을 했더니 돈이 막 굴러들어오더라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은 틀림없이 책을 읽게 됩니다. 만약 그 친구가 왜 이 책을 읽으면 돈을 딸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으면 왜냐고? 나는 이 책 덕분에 도박을 그만뒀거든 하고 당당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도박에서 손을 떼면 그만큼 돈이 남고요. 도박을 좋아한다는 말만으로도 사회에서는 신용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도박을 끊으면 그만큼 득을 보는 셈이죠. 석가모니가 말한 방편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꾸중을 들었던 경험에 재능에 대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우물을 팔 때는 땅 속에 수맥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수맥이 없는 경우란 없죠. 다시 말해서 재능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요. 그렇다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따라오는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저만의 독특한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상대방에게 묻죠. 당신이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저도 이런 질문을 하긴 하지만 상대방이 100점만큼 잘한다고 말하면 저는 30점 정도만 참고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 대개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이 인정하는 수준과 사회가 평가하는 수준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죠. 노래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노래방에서 잘 부르는 수준과 미소라 히바리가 부르는 수준은 다르지 않나요? 저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죠. 학창시절에 무슨 짓을 해서 혼났는지 그런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스스로 결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실은 장점인 경우가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부는 안 하고 늘 놀기만 한다고 혼났던 사람은 노는 것을 잘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남을 즐겁게 하는 일도 잘하는 법입니다. 너는 수업 중에 왜 그렇게 수다를 떠니? 참 한심하구나. 만약 이런 꾸지람을 많이 들었다면 말에 소질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남을 즐겁게 할 수 있거나 말을 잘하는 것은 상인의 세계에서 모두 훌륭한 재능입니다. 이런 사람은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상인의 소질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요. 이처럼 잘하는 것이 뭔지 듣기보다 오히려 꾸중을 들었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잘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 다음에는 칭찬을 해주면 되고요. 다른 사람의 결점을 들추어내고 주의를 주는 건 상대방을 주눅들게 할 뿐입니다. 그러지 말고 한번 칭찬을 해보세요. 놀랄 정도로 실력을 발휘할 겁니다. 자꾸 주의를 주고 화를 내기보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발견해서 칭찬하는 쪽이 편합니다. 칭찬받는 쪽도 기분 좋고 상대는 칭찬해준 당신에게 고맙다고 할 테니 덩달아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 창피한 경험이야말로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요즘 들어 여기저기서 사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데 사실 저는 글씨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글씨를 잘 못 쓰니까요. 게다가 뭔가 그럴듯한 말도 같이 써야 하니 저에게는 글씨를 쓴다는 게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창피를 당하기 싫다며 고집만 부리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죠. 더군다나 상의는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는 즉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붓글씨를 제대로 붓글씨를 제대로 배워서 5년 뒤에 써드리겠습니다 하는 순간 거래는 끝나죠. 결국 창피함을 무릅써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창피해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한테서 남 부끄러운 행동을 해선 안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창피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공자가 한 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에도 시대에 널리 퍼졌고 특히 무사들 사이에서 많이 유행했는데 왜 이렇게 유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력을 잡은 인간들은 한번 자기가 천하를 쟁취하면 그 상태를 언제까지나 지속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권좌를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밑에 있는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장군은 언제까지나 장군 자리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저 가만히 있어라, 창피한 행동은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새로운 일을 도전하면 10번 중 9번은 실패하기 마련이고요. 따라서 뭔가 시도를 할 때마다 창피를 당하는 숫자는 늘어나죠. 또 실패하면 당연히 창피하고요. 그런데 창피한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가르침은 사람을 위축시킵니다. 창피를 당하면 나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회사의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창피한 경험은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창피한 경험을 하면서 성장해요. 그렇게 말하자 사람들이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저 역시 이제껏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죠. 저도 10년 전의 제 모습을 떠올리면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그때 창피함을 경험한 덕분에 저는 10년 전보다 훨씬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나는 참 어리석었구나 하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사실을 깨우쳤다면 그 사람은 성장한 겁니다. 창피한 경험을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물론 공자도 창피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실제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람은 창피하다고 느낄 때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되고 그만큼 나아질 수 있지만 창피한 경험을 하기 싫다고 생각하면 돌파구를 열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되겠죠.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모르는 게 있으면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물론 물어보는 것은 창피한 일이지만 모르는 걸 물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주저없이 묻습니다. 저 또한 저한테 질문을 하는 사람을 보고 이런 것도 모른단 말인가 하는 식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하며 오히려 존경하죠. 그리고 속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다 같이 창피한 경험을 해봅시다. 창피한 경험을 하면서 배운 것은 평생 잊혀지지 않고요. 마음속 깊이 새겨지죠. 그렇게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결국 자기 완성을 위한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됩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은 꼭 함께 옵니다. 세상살이는 보거 요리와 같습니다. 보거는 맛있는 생선이지만 독을 갖고 있죠. 즉, 좋은 일이 생기면 반드시 나쁜 일도 따라서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알기 쉬운 예를 들어보면 학력도 좋고 돈도 잘 버는 남자와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구제불능의 마마보이였다거나 아름다운 여성과 만나 결혼을 했는데 사치가 심해서 돈을 물쓰듯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죠.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늘 한 세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벌벌 떨 필요까지는 없고요. 좋은 일은 염려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덥석 잡아야 하지만 좋은 일만 잡으려 하면 아무것도 잡을 수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기회의 신은 앞부분에만 머리카락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회의 신을 만나면 그 순간 앞머리를 꽉 잡아야 합니다. 뒤통수에는 머리카락이 없으니 지나간 뒤에는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함께 온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거에 독이 있다고 해도 독을 피해서 먹으면 그저 맛있는 생선일 뿐이죠. 같은 이치로 좋은 일은 받아들이고 나쁜 일은 그저 피하면 됩니다. 우리 회사의 이름이 점점 알려지기 시작하자 저 회사는 종교단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종교단체의 가장 큰 이점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것인데 왜 일본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를 종교단체라 한단 말인가 하는 불만을 품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그때 패스트푸드점 M사를 경영하던 A씨를 떠올렸습니다. M사는 예전에 햄버거에 고양이 고기를 넣고 있다는 소문에 시달린 적이 있죠. 고양이를 잡기 위한 비용을 생각한다면 쇠고기를 사용하는 쪽이 훨씬 더 싸게 먹히겠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소문을 점차 믿게 되죠. 이런 상황에 처하면 불평을 할 수도 있지만 A씨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어린이들을 불러 모아 파티를 열고 고기를 저장한 냉장고 안을 공개하며 고기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죠. 이렇게 하자 어느새 소문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A씨의 훌륭한 대처를 보고 저도 우리 회사가 종교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운이 좋은 신사를 열었을 때도 입구에 돈을 넣을 필요도 없지만 복을 가져다 주지도 않습니다. 라는 문구를 써서 붙였죠. 이런 식으로 복의 독을 피하다 보니 어느새 운이 좋은 신사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은 물론이고 제 자신의 납세액도 전국 최고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나는 아무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왜 소문에 시달려야 하지? 하며 불평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성공하지는 못했겠죠. 불평을 하다 보면 화가 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얻는 것은 무엇 하나 없고 오히려 사람들의 미움만 사게 되죠. 그러니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는 마치 보거의 독을 피하듯 그 시련을 얼마나 나쁜 일을 잘 피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게임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이렇게 살면 인생은 그야말로 호화로운 보거 요리가 됩니다. 100% 내 책임이라 여길 때 답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머리가 좋아지고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으면서 무슨 일이든 잘 풀리게 만드는 마법 같은 주문이 있습니다. 바로 100% 나에게 책임이 있다 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말 그대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100%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0%도 아니고 50%도 아닙니다. 무조건 100%여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남자 운이 정말 없는 여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 여자에게 좋아하는 남자가 생겨서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툭 하면 바람을 피웁니다. 여기서 여자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혼을 하죠.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러 다시 좋아하는 남자가 생겨 결혼을 하는데 이번에도 남자가 또 바람을 피웁니다. 이런 여자는 분명 남자 운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말 그대로 비극의 여주인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야말로 100%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을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생각하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혼하고 자신이 외모를 가꾸는데 너무 소홀한 나머지 매력 없는 여성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될지도 모르고 살림을 엉망으로 해서 남편이 질렸다는 것을 깨달을지도 모르거든요. 어찌 되었든 100%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레 개선해야 할 점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면 남편은 더 이상 바람을 피우지 않게 되고요. 설사 그렇게 했는데도 남편이 계속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때는 두 번 다시 그럴듯한 외모와 달콤한 말에는 속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하세요. 그러면 두 번 다시 속을 썩이는 남자를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치고 하나밖에 없는 슈퍼이니 동네 사람들 모두 그곳을 이용하였죠.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슈퍼가 들어왔고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쪽으로 몰려가 버렸습니다. 이때에도 저 슈퍼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손해보진 않을 텐데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마찬가지로 책임은 100% 나에게 있다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손님들에게 미소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인사를 제대로 못한 건 아닌지 등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떠오르거든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일이 일어나든 100% 내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면 개선해야 할 점을 즉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자신을 개선할 수 있는 거죠. 개선해야 할 점을 발견하는 요령이 궁금하다고요? 자신도 즐겁고 주위 사람도 즐거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답을 얻게 되면 마음속에 불이 들어와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 해답이 바로 정답이기 때문이죠.
너무 신중한 것보다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편이 낫습니다. 시험 문제 중에 OX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맞는 답인지 틀린 답인지를 선택하는 것이죠. 이때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점수는 없고요. 일이든 공부든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OX 문제를 푸는 것과 같습니다. 하여튼 뭔가 써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운이 없는 놈이야 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OX 문제 답안지에 아무 답도 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개구리를 넣어 불을 지피면 처음에는 물도 적당하니 따뜻하고 개구리가 느긋하게 좋아서 헤엄을 칩니다. 그러다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면 개구리는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지만 자신이 삶아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으므로 그냥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물의 온도가 뜨거워져서 위기감을 느낄 때는 이미 늦었다고 볼 수 있죠. 개구리는 보기 좋게 삶아져서 움직이려 해도 꿈쩍도 할 수 없을 테니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기질 못하거든요. 재밌게도 나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혼난 일, 자신이 실패한 경험 등을 모두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일을 하면 또 혼날 텐데 난 운이 없어서 안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결국 나중에는 도전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죠. 사회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에 행동하라 라고 가르치곤 하는데 이것저것 따진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신이 한 일이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직접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만 알 수 있죠. 즉, 해답은 뭔가를 행동으로 옮겼을 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운이 없다고 생각해 버리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실패할 위험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아무것도 안 하는 인생, 도전하지 않는 인생이야말로 정말로 재미없고 지겨운 삶입니다. 사실 이런 삶이야말로 실패한 인생인 거죠. 물론 뭔가를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뭔가를 해서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은 곧 이 방식으로는 안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좋은 공부를 했구나.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그래도 일찍 실패를 맛봤으니 다행이야. 역시 난 운이 좋아. 실패했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마련이죠. 그리고 다시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면 됩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 때 비로소 성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가령 가게에 손님이 없는 날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날은 아래와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은 손님이 뜸하네. 새로운 손님을 끌어들일 아이디어를 짤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 나는 운이 좋군. 운이 없다고만 생각하면 뭔가를 하려는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이대로 손님이 없으면 정말 큰일인데 하는 푸념만 늘어날 뿐이죠. 운이 좋다는 말에 힘을 빌려 힘차게 한 걸음 내디디세요. 결과와 상관없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새로운 아이디어, 성공을 위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요. 그리고 그렇게 운이 흘러 들어옵니다. 운을 부른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을 뜻합니다.